회복 탄력성, 역경우 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음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 긍정적 사고를 훈련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좋은 말을 반복해서 긍정의 뇌를 만들라는 이야기들 말이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처음 알려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낙관주의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큰 희망을 품었고 저자의 조언대로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 긍정의 뇌를 만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 긍정의 뇌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애써 긍정으로 덮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좋게 생각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그 원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기존의 긍정 훈련은 오래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긍정의 뇌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힘든 일을 참고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역경을 발판 삼아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역경 후 성장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뒤 오히려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더욱 성숙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놀랍게도 처음부터 회복 탄력성을 찾기 위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는 대규모 장기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카우아이 섬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했고 다양한 요소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관련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같은 실험과 역경의 환경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질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긍정사고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긍정사고 훈련은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을 활용해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수정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그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의 ABC 모델입니다. A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고 B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그 생각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과 행동을 말합니다. 앨리스는 우리가 흔히 사건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패라는 사건을 겪어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과 무기력을 느끼지만 이번 경험에서 배울 게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의욕과 도전감을 느낍니다. 즉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의 방식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찾아내 보다 합리적인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간단히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중 또는 살면서 기분이 나빴던 사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습니다. 첫째, 사건을 적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최대한 사실 그대로 감정을 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 내 보고서를 보고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넘어갔다처럼요. 둘째, B를 적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적습니다. 내 보고서가 형편없었나 보다. 팀장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같은 생각들이죠. 셋째, 결과를 적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과 행동이 따라왔는지를 적습니다. 하루 종일 위축되고 다른 일에도 집중이 안 됐다 같은 식으로요. 여기까지 적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단계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D입니다. 내가 적은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일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스스로에게 반박해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그냥 바빠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원래 코멘트를 잘 안 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처럼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생각과 논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균형적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며 억지로 좋게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부정적인 믿음과 그에 반박하는 생각을 모두 놓고 실제로 가장 타당하고 균형 잡힌 해석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팀장님이 별말 없었던 건 내 보고서가 부족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바빠서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필요하면 직접 물어봐도 괜찮겠다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생각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긍정사고 훈련의 핵심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긍정심리학, 낙관주의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온 내용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런 훈련을 하면 긍정적인 뇌가 만들어지고 회복 탄력성이 길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신경과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뇌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자동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회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긍정의 뇌를 만들려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생각의 토대가 되고 자동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 기억 회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현대 상담 현장에서는 인지행동 치료와 토크 테라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통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나 기법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접근법과 통합해 사용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훈련의 여러 방법들은 씨앗과 같고 그에 따르는 긍정적인 결과는 열매와 같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척박한 토양을 개간해야 합니다. 이 토양이 바로 기억회로, 즉 무의식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 기억 회로를 변화시키는 작업, 쉽게 말해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기억 재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뇌과학에서는 한 가지 전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기억은 한 번 저장되고 나면 그 형태로 고정된다. 이를 기억 공고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뇌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2000년 이 전제를 뒤흔드는 실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신경과학자 카림 네이터와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쥐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쥐에게 특정 소리와 전기 충격을 함께 들려줘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도록 학습시켰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단단히 공고화된 기억이었죠.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더했습니다. 쥐에게 그 소리를 다시 들려줘서 두려움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뇌에 주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두려움의 기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억은 한 번 저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다시 한번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면 기억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저장됩니다. 이 과정을 재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기억은 컴퓨터 파일처럼 한번 저장하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는 순간마다 조금씩 다시 쓰여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후 심리치료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치료자 브루스 에커는 네이더의 연구 결과를 임상 현장에 적용해 코히런스 테라피라는 치료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에커는 단순히 부정적인 기억을 억누르거나 그 위에 긍정적인 생각을 덮는 방식으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불안정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바로 그 순간에 기존의 기억과 상충하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억 자체가 가진 의미와 감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트라우마 치료법으로 알려진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과 지속노출 치료 역시 이 기저에는 이 기억 재공고화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을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불안정해진 순간에 새로운 안정감이나 경험을 함께 입력함으로써 기억이 가진 감정적 무게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씨앗을 심기 전에 토양을 개간해야 한다는
비유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유행했던 긍정심리학, 현대에 와서 뇌과학의 발달과 연구의 축적을 통해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 핵심 방법론은 결국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실천법과 방법론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결국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실천법이 누군가에게는 잘 맞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실천법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기억 재건과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의 안내와 함께 마음의 독소를 찾아내는 구체적 가이드 PDF 자료를 무료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를 활용한 다른 방법들도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